안녕하세요. 배워야 산다 권미란입니다. 3분기 기준으로 전 세계 부채가 307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경 원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가 사상 최고치의 수치라고 하는데요. 내년에 선거를 앞둔 국가들이 50개국 이상 대거 예정돼 있어서 정치적인 포퓰리즘으로 부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치러지는 국가는 미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대만, 러시아, 우리나라 등등이 있는데요. 글로벌 GDP 대비 부채 비율은 333%로 큰 변화가 없지만 러시아, 중국, 사우디, 말레이시아 등을 중심으로 해서 부채 비율이 5년 전 대비해서 급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국제금융협회는 정치적인 양극화가 심해지고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다가오는 선거가 포퓰리즘 정책의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부채, 레버리지 잘 쓰면 득이 되고 못 쓰면 실이 되겠죠. 오늘 한양대학교 김광석 경영교수님 모시고 배워야 산다 1시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 경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고요. 전반적인 우리 경제 진단 오늘 또 부탁드리게 될 텐데요. 네. 오늘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피크 코리아 틀린 적 없는 슬픔 예감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여러 국책기관에서 내년 경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것 가운데 하나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인데요. 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2.8%로 하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제에 앞서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국가들도 좀 살펴봐야 될 거고요. 또 유럽 국가들도 알아봐야 될 텐데 네. 미국 제외하고서는 뭐 나머지 국가들은 네. 내년도에 전망이 좀 어둡더라고요. 네.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라고 봐야 될지 네. 또 지난해에 올해를 전망할 때 책 네. 제목으로 글로벌 리세션, 네. 리세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주셨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저성장이라고 받아들이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이 3.0%, 글로벌 경제가, 또 내년 경제가 2.9%, 올해도 성장률이 좀 지지부진했는데, 글로벌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라고 할까요? 연평균 성장률을 3.8% 정도로 보시면 좋아요. 근데 3.8%를 크게 밑돌면 이제 경기 둔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 경기 둔화가 올해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올해나 작년에서 넘어가는. 그리고 이 둔화에서 3%도 채 안 되는 경제니까 경기 침체의 국면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IMF도 글로벌 경제를 경기 침체로 진단했지만 OECD나 월드뱅크는 조금 더 가혹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경제를 3.0이라고 한다면 내년은 뭐 OECD 같은 경우 2.7%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 주요 기관들이 올해 경제의 흐름보다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서 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되게 어둡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미국 경제조차 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운,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올해는 대략 한 2% 중반, 내년은 1.5% 수준으로 다시 1%대로 떨어지는 그런 경제니까 뭐 미국 경제치고 1.5% 정도면 뭐 굉장히 나쁜 것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 경제조차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운 경제의 흐름,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흐름이 세계 글로벌 경기의 흐름도 좀 안 좋게 둔화시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추세적인 문제일까요? 추세적인 문제도 포함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2022년에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대대적으로 나타났죠. 22년 6월에 미국 물가 상승률이 9.1%를 찍으면서 정말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고물가가 등장했고 세계적으로 이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채택한 거죠. 그리고 이 고물가 고금리가 실물 경제라는 측면에서는 하방압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산시장이나 자본시장에도 같은 효과를 주겠지만 실물 경제적으로는
이 고물가도 힘든데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고금리 이게 또 지속되다 보니까 고물가 고금리에 압력을 받는 모습이 올해 내년인 거죠.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가 내년까지도 장기화될 거라고 하니까 그게 실물 경제적으로는 더 큰 부담이, 그러니까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두 개의 짐을 지고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2023년 올해도 열심히 걸어왔는데 24년도 더 그 짐을 들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뭐 어려운 경제라고 볼 수 있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례적인 고물가가 등장했고 이례적인 수준으로 강력한 긴축적 행보를 보여왔는데 실물 경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 경기가 호황이다 라고 보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인 거죠. 그런 뭐 이상한 일이 아닌 소위 예측할 만한 이런 경기 침체 국면에 우리 세계 경제가 놓인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뭐 각 기관별로 좀 다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1% 초중반 그리고 내년에는 2% 초반 네. 정도로 예상이 나오면서 네. 그래도 GDP가 개선되는 추이로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는 의미를 둘 수 없을까요? 실물 경제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흔히 말하는 기저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2023년 경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좀 말씀드려 보면 그 어려웠던 한 해 후에 그 다음해에는 역시 GDP라는 것이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이 GDP의 증감률이니까 당연히 23년 경제가 지독하게 어려웠으니 그것과 비교하면 나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정도가 고작 2.2%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GDP가 줄어서 오히려 역성장해서 마이너스 0.7%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후에 21년 경제는 역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성장률로 보면 4%대였어요. 근데 이게 기저효과거든요. 전년 대비 GDP가 얼마나 늘었나. 근데 2023년 올해 이 GDP 규모를 증가율로 보면 정말 역대 우리 한국 경제가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4번의 경제 위기, 예를 들면 1980년 5.1 쇼크에 따른 충격이죠. 마이너스 1.7%. 그리고 IMF 외환 위기 때 이때 마이너스 5.1% 역성장. 2008년 금융위기 때 0.8% 플러스 성장했지만 경제 위기라고 불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마이너스 0.7% 역성장했는데 이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23년 성장률이 가장 낮아요. 가장 낮은 경제 위기 4번을 제외하면 가장 안 좋은 경제였어요. 그 안 좋은 경제의 GDP보다 23년 GDP가 늘어나긴 늘어날 텐데 그 안 좋은 것과 비교했을 때 고작 2% 정도 는다? 이것은 뭐 경제가 뭐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GDP라는 그 숫자적인 의미에서 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올라가는 것이 뭐 경기가 회복된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잠재 성장률의 정의와 의미는 네. 뭔가요? 잠재 성장률 하면 가장 쉽게 저는 설명드리면 잠재 식사량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잠재 식사량이요? 네, 앵커님하고 네. 저하고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누가 봐도 우리 앵커님은 밥 한 공기를 채 못 드실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는 못 네. 먹죠. 근데 저같이 이렇게 등치가 있는 사람을 보시면 뭐 아마도 뭐 한 공기는 뚝딱 먹겠지. 뭐 한 2공기 정도 먹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의 어떤 등치를 보거나 아니면 남자라는 그 성별을 보거나 뭐 이랬을 때 요 정도는 식사를 할 거야 라고 기대하는 정도가 있죠. 그게 잠재 식사량이에요. 그리고 앵커님을 볼 때 아마도 요 정도 식사하시겠지. 이게 아마 잠재 식사량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감기 몸살이 만약에 걸렸어요. 근데 잠재 식사량은 2공기인데 그날따라 밥 반 공기도 못 먹는 거예요. 이거는 실질 식사량인 거예요. 마치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 나라의 경제 구조, 산업 구조, 혹은 인구 구조, 이런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그 나라 경제가 아마도 한 2% 성장하겠지. 이게 잠재 성장률인 거예요.
근데 그 해에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와서 아니면 고물가로 인해서 긴축 기조가 찾아와서 그만큼 잠재적인 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걸 경기 침체라고 하죠. 잠재 성장률을 채 못 이루는 밑도는 그런 경제 국면, 그것을 우리는 경기 침체라고 하듯이 아마 지금 이렇게 비교하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잠재 성장률이죠. 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건 실질 성장률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의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도 가져와 주셨는데,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네 번의 경제 위기 이후에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레벨 다운되면서 반등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가 우리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이인데요. 이것은 최근 24년 경제전망서에서 이 잠재 성장률 추이를 추산했고, 네. 추산된 결과를 그 책에 공표를 해놓은 그래프입니다. 네네. 근데 이 그래프를 잠깐 해석해 봐드리면 항상 어떤 계기가 있어요. 잠재 성장률이 뚝뚝 레벨 다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1980년대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 이게 지나고 나서 9%대에서 7%대로 레벨 다운 되죠. 그리고 역시 조금 있다가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또 한 번 그 나라의 잠재 성장률 자체가 뚝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제 체격이 헤비급이었다가 미들급으로 바뀌는 느낌? 그러니까 잠재 식사량 자체가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죠. 아마도 식사량이 이제 한 끼밖에 안 될 거야. 아니면 뭐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40대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60대로 갑자기 바뀌면 잠재 식사량이 줄겠죠.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또 잠재 성장률 자체가 레벨 다운 되죠.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또 한 번 레벨 다운 됩니다. 근데 최근에 2022년에 이례적인 41년 만에 고물가를 경험하고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체력을 다 소진하는 거예요. 고금리 때문에.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의 레벨이 또 한 차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는 것. 이게 어쩌면 피크 코리아 혹은 피크 아웃 코리아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질 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이 한국이라는 나라로부터 기대할 만한 성장률이 고작 2%네라는 것은 2%를 웃돌면 이제 호황이라고 좋아할 시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의 고성장은 끝나간다라는 해석, 그게 지금 보시는 이 잠재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는 흐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잠재 성장률의 하락 같은 경우는 고금리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간의 하락 같은 경우는 산업적인 구조라고 봐야 될까요?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봐야 될까요? 복합적인 건가요? 네, 그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앞서 보셨던 2%라는 잠재 성장률이 있단 말이죠. 그 잠재 성장률을 이루려면 하나가 노동 투입,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주먹이 노동 투입이에요. 그 다음 오른손 주먹이 자본 투입이에요. 그리고 하나를 더하면 그 위에 이렇게 생산성이라는 투입이 있어요. 네. 그럼 이 투입 세 가지를 더하면 2%가 돼요. 그게 잠재 성장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해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뭐라고 했어요? 노동 투입. 그 다음 일부가 자본 투입, 마지막 생산성, 총 요소 생산성.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는데 먼저 맨 밑에 있었던 노동 투입은요.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장기적으로 2020년부터는 더 이상 인구 보너스 효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2020년 전까지는 어쨌든 인구가 증가해 왔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비 규모만 생각해 봐도 10명이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 먹으면 10개가 팔리는데 근데 11명이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 먹으면 똑같이 소비했지만 11개가 팔리잖아요. 그만큼 GDP 규모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인구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GDP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인구 보너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너스 효과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2020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더 중요한 것은 인구가 감소하는데 그 인구 중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결과적으로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생산 연령 인구,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연령 인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럼 노동력의 투입이 줄어든다. 노동력의 투입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소위 파트타임 알바생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노동 투입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 알바생을 반드시 채용하려면 어떤 조건을 내걸어야 될까요? 임금을 더 올려줘야겠죠. 네. 혹은 요즘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개탄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힘들다고. 근데 청년 알바생을 나는 꼭 뽑습니다라고 할 때 뭐라고 위에다 붙이는지 아세요? 팻말을 우리 가게에서는 화장실 청소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내걸면서 어렵게 이 직원을 구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결국 노동 투입이 줄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은 인력 채용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노동 수요는 있어요. 대기업의 수요가 있고, 뭐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수요가 있고, 중소기업의 수요가 있고, 소상공인의 수요가 있는데, 근데 일자리 공급이 제한적이니까 어디로만 가요? 대기업으로만 가요. 그러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밑에 단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원하지 않는 종류의 일자리는 인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생산이 제대로 일어날까요? 생산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노동 투입이 줄어드니까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한 단위 노동력에 대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꺾이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잠재 성장률 둔화에는 이 인구 구조 변화가 만만치 않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 자본 투입이에요. 자본 투입은 민간 기업 입장에서 경제가 뭐 역동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거야. 그리고 고금리가 끝날 거야. 라고 한다면 또 적극적으로 자본 투입을 하겠지만 계속 저성장일 거야. 라고 기대를 못하면 신사업 진출하기도 어렵고 R&D 투자하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고금리가 지속되는 한 돈 빌려서 투자하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본 투입이 나타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노동 투입과 자본 투입이 결과적으로 위축되는 거예요. 저성장은 또 다른 저성장을 몰고 와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에서는 이게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인구 구조 변화도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이 잠재 성장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거, 고민할 수 있는 것은 총 요소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거. 예를 들면 일하는 방식의 전환이라든가, 뭐 신기술의 확보라든가, 또 유망산업으로의 진출이라든가, 노동력 한 단위 한 단위의 고급 인재화를 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건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계 주요 기관들이 뭐 OECD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추산할 때 뭐 지금 당장도 떨어지는 구조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도 2040년, 50년까지도 잠재 성장률 자체가 1%를 향해 갈 것이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그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피크 코리아라고 혹은 피크 아웃 코리아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근에 그래도 그 전 세계적으로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빅테크를 중심으로 생산성의 혁신을 위한 그런 투자 경쟁들, 네. AI 네. 경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도 지금 생산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네, 기업들도. 그럼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자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위기감은 느끼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이게 좀 그래도 그나마 네. 그나마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 투입을 늘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자본 투입을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 경제가 좀 투명하다. 미래 경제가 좀 괜찮다. 네. 장밋빛 전망이 그려진다.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기를. 그랬을 때
자본 투입을 더 늘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미래에 대한 전망은 또 한 가지가 금리죠. 시중금리. 자본 조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한다면 쉽사리 자본 투입을 늘리기가 어려운 거죠. 쉽게 말하면 신사업 진출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본 투입도 쉽게 전개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민간 기업들이 자본 투입을 또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또 유도하는 정책의 대응과 또 기업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피크 코리아 이 슬픈 예감이 네. 틀린 예감일지 네. 아닐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현재가 피크아웃이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 체급 자체가 네. 전 세계 그 G9으로 올라서는 건 헛꿈이다. 네. 한국은 끝났다. 이렇게 일본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피크 코리아에 대해서 주장하는 보도가 최근에 눈에 띄었었는데요. 네. 중국도 역시 사실 피크 아웃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맞아요. 일본 언론에서 지금 중국 걱정을 할 때가 아니라 한국이 문제다. 네. 네, 이렇게 꼬집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경제 황금기 8, 90년대 정말 황금기였잖아요. 네. 2000년대도 굉장히 좋았고 이런 황금기를 지나고 이제 피크를 그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성장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한국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쵸, 네. 우리나라. 예. 예. 참 중국도 안타깝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 근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본마저도 외신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듯이 우리나라 국민도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방송에서 중국 경제를 중심으로 막 다뤄요. 중국 경제 어렵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의 댓글이 그래요. 한국 경제나 걱정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중국 경제를 논하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중국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의존적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계속 기울면 한국 경제도 같이 기울어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지금 기울고 있는 모습이 중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 경제가 기울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기우는 부분이 있고 우리 한국 경제의 내부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기우는 것도 있겠죠. 같이 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잠재 성장률을 추산하는데 잠재 성장률을 추산하는 그 어떤 기관도 자 이거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추산한 어떤 기관도 우리 국내 민간경제연구기관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기존에 있었던 현대경제연구원도 잠재 성장률을 추산해서 발표를 했고요. 민간뿐만 아니라 국책기관이라든가 국회 예산정책처라든가 국내외 주요 기관들 그리고 OECD나 월드뱅크나 이런 국제기구도 포함해서 어떤 기관들도 잠재 성장률을 추산할 때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올라갈 거라고 추산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는 만큼 우리 부정적으로 봅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까를 놓고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설명해 주신 잠재 성장률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또 짚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노동.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고령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거든요. 근데 바뀔 수 없는 미래일지 해결 방법은 없을지 질문 드려봅니다.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하진 않죠. 없다고는 하진 않지만 소위 국내외 여러 인구학자들이 표현하기로는 소위 이제 정해진 미래 이렇게 표현하죠. 굉장히 안타까운 소리인데 또 그걸 무조건 안타깝다고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과거에 우리 통계청의 인구 추계가 있어요. 2065년까지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인구를 추계해 놓은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액세스가 가능해요. 모두에게 공개해 놓은 통계니까요. 저도 그 통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 뿐인데요. 근데 그 전망으로도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흐름이고 인구는 감소하는데 인구 안에서 한 단위 인구 안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니까
결과적으로 생산 연령 인구 한 명이 부양해야 될 노인 고령층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4명이서 한 명의 고령층을 부양하던 그런 경제에서 이제는 3명이 한 명을, 2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구조적인 인구 구조의 변화는 심지어 기존 2년 전 출산율을 전제로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23년 출산율은 22년, 21년 출산율보다 더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안 좋으면 안 좋았지. 인구의 흐름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현재로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공감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 뭐 대응책을 또 고민한다면 지금부터 한 10시간은 들여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대응책은 정말 여러 가지 부문에서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왜 아이 안 낳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이 안 낳는 이유는 이겁니다 라고 답변을 하실 거예요. 그 이겁니다를 그 아이 안 낳는 이유 혹은 결혼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들을 해결하는 게 정책 대응이겠죠. 근데 아마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 높은 집값 때문에 라고도 표현하시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으려면 결과적으로 안정적으로 주거가 제공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주거 안정 문제를, 특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대안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하나의 주택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대응 전략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또 커리어에 방해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특히 뭐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같은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이 커리어에 좀 소위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가 낳지만 길러주는 것은 나라가 길러준다 하는 종류의 제도가 장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청년 신혼부부들이 좀 개탄하는 것은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면 또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면 엄마가 계속 초등학교에 소위 직원처럼 일을 해야 돼요. 일정 부분 관여를 해야 된다고요.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왜 이런 구조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보내면 절대 부모님은 초등학교에 방문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오히려 그 부족함, 예를 들어서 엄마의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통안전 도움이라든가 그걸 고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자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오히려 초등학교가 공적 시설이 더 많은 고용을 함으로써 아이는 나라가 길러준다, 나라가 키워준다, 이렇게 고령화라는 문제가 또 인구 감소라는 문제가 절체절명의 이런 과제가 됐다 그러면 낳아준 부모한테 정말 감사의 집을 제공하는 한이 있어도, 어떤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지원을 해주고 길러주는 건 철저히 나라가 해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부모님이 초등학교에 와보신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부모의 뭔가의 지원 참여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갖게 된 그 불편, 좀 뭐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요소들이 다 있을 겁니다. 부문별로. 제가 주거 정책 얘기했고요. 복지 정책 얘기, 교육 정책이 있고요. 전반위에 걸쳐서 결과적으로 지금 뭐냐면요. 아이를 낳은 삶이 아이를 낳지 않는 삶보다 안 좋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양육적인 부분에서도 커리어 발전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를 낳은 삶보다 낳지 않는 삶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아이를 낳은 삶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게 모든 그 불리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면 돼. 이게 정책인 거죠. 그런 정책들을 좀 지금부터 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 뭐 이제 이 얘기만 하면 또 10시간 가니까요. 뭐 각 부문별로 다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에서 우리네 뭐 청년들이 혹은 뭐 중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하고 왜 아이를 안 낳는지 그 이유를 좀 찾아서 그 이유를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그 주변에 아이 있는 분들은 간신히 버티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더 그렇고요. 네. 정말 많이들 힘드시죠. 그래서 뭐 기본 소득 혹은 기본 자산을 마련해 주는 게 어떠냐. 새로 태어나는 네. 신생아들에게 네. 자산의 개념도 심어주고 예. 그런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그 법무부에서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는 네. 예, 이슈도 나오면서 최근에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까지 함께 네.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다음 또 그러면 자본 투입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금리 기조가 끝나간다는 시각이 있어서 네. 자금 투입에 좀 자극제가 될 수 있을지 네. 판단해 일단은 주시죠. 기준금리 인하는 24년 내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있긴 있겠습니다. 있긴 있겠고 있다 하더라도 24년 4분기 정도에나 기준금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돼요. 근데 24년 뭐 상반기까지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2%에 부합하게까지는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당장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러나 4분기 정도에는 있겠다. 근데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 있는 지점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되는 지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으로부터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집중되는 구간이 24년 2분기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감만으로도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24년 4분기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24년 2분기라고 본다면 그때 자산시장, 자본시장의 움직임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좀 다른 얘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준금리의 어쨌든 기본적인 인하는 24년 4분기에나 있을 수 있겠거니 이렇게 가정하셔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시중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될 때 실제 시중금리도 좀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도 시중금리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쨌든 24년을 놓고 자본 투입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겠구나.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보면 이 높은 금리 자체가 신규 사업을 진출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정말 그 바지가랭이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떠나갈래도 못 떠나가게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심지어 스타트업들, 벤처기업들 자금 마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그 다음 경로로 좀 도약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대기업들도 마찬가지 신사업 진출, 뭐 신시장 진출, 신상품 개발 이게 다 새로운 신규 투자인데 신규 투자를 이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이 높은 금리로 대출 받아다가 이 높은 금리만큼 이자만큼 수익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좀 떨어지는 현상은 24년에 좀 자본 투입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올해도 뭐 여러 변수가 많았지만 그래도 또 한켠에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인해서 연간 기준으로 시초가 그러니까 올해 시가 대비해서 현재의 코스피의 상승률은 11.39%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19.7%의 상승률을 보여주는데요.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떤 기업들의 자본 투입이라든지 혹은 주식시장의 호조세가 좀 계속될 수 있을지도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생산성 개선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해볼게요. 네. 에너지 대전환과 함께 친환경, AI 혁신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뭐 전기차 자율주행으로의 패러다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잘 적응하고 앞서 나가고 있는지 개선해야 될 사항은 있을지 짚어주시죠.
뭐 개선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가 교육이죠. 교육도 소위 말해서 고급 교육을 받은 한 단위의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 그 나라의 생산성을 따질 때 교육 수준을 많이 따지거든요. 평균 네. 교육 수준. 네네. 그러니까 교육이 바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같은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그냥 노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교육받은 자와 교육받기 전 단계의 생산성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한 명의 노동력이 한 시간을 투입했을 때 교육을 받은 자와 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생산 규모가 다를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물론 이 예산을 가지고만 말씀드려 보면 24년 예산을 매우 긴축적으로 좀 적용하려는 그런 정부의 노력들, 이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적인 예산 자체는 저는 공감합니다. 더군다나 물가를 잡고 24년 살림살이 살아야 되고 또 재정 건전성을 또 꾀해야 되니까 충분한 근거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예산안을 뜯어다 보면 이게 어떤 부문별로 예산을 집행할까 12대 예산 지출 부문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하나가 교육이고 또 하나가 R&D 지출인데 이 두 가지만 줄이는 결정을 했어요. 나머지는 늘리는데. 그러니까 비슷하게 늘리면 좋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교육과 R&D 예산만 줄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의사결정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나머지 예산의 증가율을 조금 둔화시키고 교육과 R&D 예산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물론 현 정부에서 교육 예산을 줄이기로 의사결정 내린 배경 중에 하나는 학령 인구가 준다. 학령 인구가 주니까 교육 예산을 줄인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교육을 더 첨단화하고 고급화해서 모든 교육 대상의 고급 인력화를 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령 인구가 줄어서 1인당 교육비를 줄일지 몰라도 총 교육비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거. 1인당 교육 예산을 더 늘리자는 거죠. 1인당 교육 예산을 레벨업을 해서 이럴 때일수록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만 우리의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R&D 부문인데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때 R&D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R&D 예산이 예를 들어 25 정도가 주어지면 그것에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민간 R&D 예산이거든요. 그게 한 75로 맞나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이런 R&D 예산을 공여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에 심의 같은 데를 가본 적이 있는데 보통 어떤 시스템이냐면 우리가 이런 좋은 유망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심의를 해서 1억 정도 줄 테니까 너희 기업은 3억 정도 태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R&D를 해. 라는 종류의 의사결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 R&D 예산이 줄어들면, 일이 줄면 그만큼 한 3 정도의 민간 R&D 예산이 또 줄어든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25에서 20으로 줄이는 R&D 예산을 줄이는 이런 의사결정은 민간 R&D 예산 75에서 60으로 줄이는 의사결정이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총 한 해의 R&D 예산은 25에서 20으로 주는 게 아니라 100에서 80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이 R&D 예산 지출을 줄이기로 현재까지 의사결정을 내린 것은 좀 안타깝고 이 12월 중에 최종 최종안이 발표가 될 텐데 그 동안에 여러 이런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어떤 방향으로 R&D 예산을 늘릴까 이런 고민을 좀 더 해주시면 어떨까. 그게 우리의 미래를 좀 고민하는 예산안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끝으로 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떤 생각이든 더 좋은 여러 의견들이 만나다 보면 더 좋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의 의견과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저희 한양대학교에 공과대학 교수님들하고 대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물어봤어요. R&D 예산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공대 교수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가방 싸들고 가야죠. 네. 대학원생들이 연구원이에요. 네네. R&D 예산이 줄면 줄어드는 만큼 우리 인재를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갖게 될 AI 인재, 인공지능 인재, 또 빅데이터 인재, 챗GPT 인재, 스마트시티 인재, 이런 각종 유망산업의 이 박사급, 석사급 인력들이 이제 그 연구를 계속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을 놓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일을 놓고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R&D 예산에 있어서 무슨 카르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야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많이 난다고 자동차 타지 마 하면 되겠습니까? 교통사고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음주운전이에요. 두 번째, 신호위반이에요. 그럼 그 문제를, 카르텔이라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왜 운전하지 마, 자동차를 타지 마라고 의사결정을 내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R&D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그런 변화들이 있고 특히 공학 칼림원이라든가 이 공학 분야의 또 정말 전문가들은 더 강한 절체절명의 어려움을 주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R&D 예산을 삭감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될 때다.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노동 투입이 아닌 자본 투입이 아닌 총 요소 생산성이다. 그러기 총 요소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교육 예산과 R&D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늘려야 될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게 일본 따라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본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일본과 다른 모습을 가져가려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2010년대 중반 지나서도 여러 기사를 통해서 저도 눈에 띄었던 게 교육 분야의 혁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예 교육 과정을 완전 바꾸더라고요, 해외에서. 맞아요. 예, 아예 전면적으로 교육 과정을 네. 바꾸면서 네. 지금 시대와 미래에 맞는 인재를 키우기 위한 새로운 커리큘럼을 도입하고 맞습니다. 네, 새로운 과정들을 도입하는 유럽 쪽이라든지 이런 네. 국가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었는데 예산도 예산이고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네. 커리큘럼 네. 과정들도 또 전면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맞습니다.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요 정말 네.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아닌데 이런 아까 의견을. 이 네. 저출산과 관련해서도 우리네 초중 그 교육 시스템에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제 지적을 잠깐 해드렸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거 외에도 정말 자명한 게 초중 고등학교 교육 과정과 대학 이후의 교육 과정을 두 가지로 구분해 놓고 봤을 때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초중고 교육 과정의 문제점은 공교육 시스템이 부실하기 때문에 계속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어제도 했습니다. 사교육에 의존하다 보면 양극화가 더 벌어져요. 네네. 왜냐하면 사교육에 의존하다 보면 가진 자는 사교육을 많이 활용하지만 못 가진 자는 사교육을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공교육 시스템을 강화해야 될 우리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공교육 시스템을 더 건강하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게 또 저출산을 극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어디 교육시킬 자신이 없어서 가난한 부모님이 결혼하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공교육을 개선해야 될 것이고요. 또 대학 이후에 이 고등교육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지금의 교육 과정에 정말 훌륭한 AI 인재를 양성하고 또
전 대학에 고급 인재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육혁명인 거죠. 교육혁명을 이루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도록 하겠고, 우리 노동력이 좀 부족한 만큼 해외로부터 노동력을 좀 유입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해외 노동력은 주로 어디를 채울까요?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이 원하지 않는 종류의 일자리에 많이 채워질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고급 인재화 돼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키맨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런 교육혁명을 이룰 때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국가들 가운데 에스토니아라는 네. 국가도 네. 예로 꼽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 혁신 같은 경우는 핀란드를 미국에서도 좀 따라하고 싶은 네. 교육 시스템을 갖춘 국가다, 이렇게 분석한 기사들도 예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 그러게요. R&D 부문 이렇게 줄이면 정부에서 줄이면서 동시에 민간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하시니까 네. 예, 이 부분도 한번 연말까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1년 만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네. 일단은 그 전략적 유화적인 제스처라고 네. 할까요? 일단은 좀 신냉전 무드를 완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에 투자하면서 영업 비밀을 넘겨야 하는 상황을 유지하지는 못한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서 독재자라는 호칭을 또 한 번 쓰기도 했었는데, 네. 이번 미중 정상회담 군사 대화 재개라는 이런 결실이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양국이 어쨌든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보는데, 맞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서 그런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각도로 볼까요? 고개를 숙인 각도의 정도를 보면 중국이 조금 더 각도를 기울여 가면서 숙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적인 그런 유화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맞는 것 같아요. 양국 다 저마다 필요에 의해서 이 미중 패권 전쟁은 정말 장기전이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미중 패권 전쟁은 영원한 소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시점만큼은 미국도 중국의 어떤 화해가 필요하고, 중국도 미국에 좀 손길을 내던져주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중국 경제 같은 경우도 비구유안이나 헝다 사태를 이미 경험했듯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실 문제가 여전하고요. 또 청년 실업률은 역사상 정점을 2번 연속 갱신하고 아예 발표도 하지 않을 만큼 청년 실업률은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적으로는 다 인플레이션 가지고 걱정하는데 중국만 나홀로 디플레이션을 놓고 고민하고 있을 만큼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은 그만큼 내수가 많이 위축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특징들이에요. 저축액은 늘고 소비 지출은 줄고 소매 판매액도 줄고, 최근에 있었던 그 광군제도 큰 이렇게 성과 없이 끝나고, 이만큼 중국 경제가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중국을 떠나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이게 차이나 엑소더스라고 할 수 있고, 중국을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떠나는데 떠나는 이유는 떠날 때가 있어서예요. 인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그 밖에 이런 알타시아라고 하죠. 얼터너티브 아시아라는 이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생산 기지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옮기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또 기업들이 떠나고 중국 기업들이 또 중국을 떠나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 되겠다, 미중 패권 전쟁을 좀 쉬어가야겠다. 시진핑도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앞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 차원에서 좀 다가가고 고개를 숙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바이든 역시 마찬가지, 지금 국채금리를 추가적으로 너무나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국채를 또 추가적으로 발행하기가
부담되고 정치적으로도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해서 좀 국민들한테 경기 부양의 효과를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중국이 계속 국채를 매도하니까 국채를 발행하기도 부담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각국이 처해 있는 그런 경제적 여건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런 화해 제스처를 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오래 갈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화해 제스처를 해석해 본다면 양국 다 고개를 숙이긴 숙였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미국 정부에서 취한 뭐 독재자라는 표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액션들을 보면 조금 고개의 각도가 이렇게 90도가 아닌 뭐 예를 들어서 한 50도만 숙인 거고 중국은 한 90도 숙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 중국과 공급망 분리라는 디커플링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더 관계를 좋게 바꾸려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진짜입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예, 바이든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싶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제우스님께서 중국은 출산율 나빠도 우리나라보다 그래도 더 높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거의 2배죠. 인구 부문은 우리나라가 제일 우울하네요. 이런 글도 있고요. 아이 열심히 낳아서 애국합시다. 그리고 나나미님께서는 트럼프가 된다면? 이라고 또 네. 댓글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미중 패권 다툼은 우리 생애 끝까지 계속될 소재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쉽게 안 끝난다. 네. 그 말인 즉슨 이제 순위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계속 좀 더 오랜 기간 이어나갈 수 있다. 이 말씀으로 네. 네. 해석이 됩니다. 아니면 네. 엎치락뒤치락 하든지요.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장기적인 소재입니다. 장기적인 소재고 또 미국 국민의 대중국 정서가 매우 비호의적이고 역대 어느 수준보다도 더 비호의적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미국의 리더는 중국을 좀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해요. 트럼프가 됐든 네. 바이든이 됐든. 요즘 근데 전 세계가 그래서 걱정입니다. 네. 예. 그런 모습 때문에 미중 패권 전쟁은 장기적인 소재일 수 있겠지만 네.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를 두고 조금 더 격화될 수도 있고 조금 화해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 전쟁의 어떤 그 결론은 뭐 당분간 확인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나라 경제 상흔 효과를 딛고 이번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전망 자체가 네. 올해 경제보다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 전망에 근거해서 좀 그렇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제가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전망이 틀릴 수 있도록 오히려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는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늪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24년 경제를 좀 먼저 바로 알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시간이 되셨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크 코리아에 대한 진단 오늘 한양대학교 김광석 경영교수와 함께 봤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워야 산다 오늘 시간 함께 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주에 또 배워야 산다에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서 제가 또 진행하니까요. 다음 주 이 시간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